자, 이번 시간은 83페이지 부가가치세 이론의 제3절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세율과 면세제도에 대한 지식 이론은 FAT 1급에 있는 내용 그대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세율의 개념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영세율은 과세표준에 포함이 되면서 세율을 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세율은 이 소비지구 과세 원칙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부가가치세의 기본 개념에 소비지구 과세 원칙이 바로 영세율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영세율이야말로 완전 면세가 되는 완전 면세 제도가 됩니다. 우리가 면세 제도는 우리가 부분 면세라고 하고, 영세율을 우리가 완전 면세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영세율의 개념은 영의 세율이다. 그리고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완전 면세이고 소비지구 과세 원칙을 구현하는 것이다. 자, 영세율 적용 대상자는 과세 사업자만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 사업자는 수출을 하더라도 영세율 적용을 못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비거주자가 그러면은 외국으로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를 수출하면 어떻게 되느냐? 비거주자나 외국 법인의 경우는 상호주의에 따라서 해당 국가에서 국내 법인이나 국내 거주자를 영세율을 적용해주면 우리도 해준다 하는 것이 상호주의에 따른 판단이다, 이런 거고요.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 말씀드린 수출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용역의 국외 공급, 해외 건설 영세율 적용하고요. 외국 항행 용역, 그래서 배나 비행기로 화물이나 여객을 외국에서 국내로, 또 국내에서 외국으로, 또는 외국에서 외국으로 이렇게 수송하는 것을 우리가 외국 항행 용역에 해당이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음에 네 번째 영세율 적용 대상을 보면은 외화 획득을 위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영세율을 적용하는데, 이것은 국내 거래이지만 영세율을 적용하는 사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 있는 외교 공관이나 영사기관, 국제연합기구에 공급하는 것은 우리가 영세율을 적용한다 하는 거고, 두 번째, 외교 공관이나 외교 영사기관에 근무하는 외국 공무원, 해당 국가의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것도 영세율을 적용해 준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수출업자가 수출품을 임가공하는 경우에 국내 업체 간의 거래가 일어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영세율을 적용해 준다 하는 거고요. 수출업자는 이 재화를 수출한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구매 확인서나 내국 신용장을 공급자에게 제공을 해주면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에 해당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영세율 적용을 해주고, 나중에 부가세 신고할 때 이게 영세율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때 제출하는 첨부 서류가 내국 신용장 아니면 구매 확인서 같은 서류를 첨부하게 되죠. 그 다음에 원양어선에서 공급하는 것도 우리가 수출로 인정을 합니다. 외국을 항해하는 선박 및 항공기가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그러니까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원양어선에 공급한다, 이런 얘기죠. 그 외에도 이제 그 밑에 국내에서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에 공급되는 일정한 재화 또는 일정한 사업에 해당되는 용역이다.
그래서 외화 획득을 위해서 영세를 적용하는 것 중에 틀린 답이 보기가 뭐가 나오냐면 해외 여행자에게 공급하는 재화. 이거는 영세율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면세제도. 이것도 이제 그 FAT 1급 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면세의 개념. 면세라는 것은 일정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걸 말하는데 면세 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출세액이 없어요. 그걸 매출세액이 없기 때문에 면세 사업자라고 하는데 매입세액 공제도 못 받습니다. 네. 그래서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는 사업자는 면세 사업자예요. 따라서 완전히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는 게 아니에요. 면세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면세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면세 사업자를 부분 면세 제도라고 그래요. 부분 면세 제도다. 그러면 면세 대상은 뭐가 있느냐? 1. 기초생활 필수품 및 관련 용역이 있죠. 여기 여러분들 아마 다 정리됐을 거예요. 미가공, 식료품, 외국산, 국내산 모두 되고 미가공, 비식용은 미가공 농축수 임산물 중에 비식용, 비식용이라는 것은 공업용이나 그 사료용, 동물용을 말하는 거죠. 그건 국내산만 면세라는 거고 수돗물 면세, 연탄과 무연탄 면세, 이런 기저귀라든가 액상형 분유가 면세, 일반 분유도 면세. 역외운송 용역이 면세입니다만은 면세 제외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역외운송에서는 여러분이 이제 면세를 그림으로 이렇게 찾아내는 것을 문제로 가끔 내는데 항공기가 그려져 있으면 과세고 우등고속버스가 그림으로 그려져 있으면 이것도 과세, 전세버스도 과세, 택시도 과세, 특수자동차, 특종선박, 고속철도, 유람선, 관광 유흥 목적으로 만들어진 운송수단 이런 것은 과세예요. 그래서 만약에 역외운송에 관련된 게 그림으로 있는데 그 면세로 답이 될 만한 것은 시내버스 그림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지하철 그림. 지하철 그림 잘 안 그릴 겁니다. 왜냐하면 KTX하고 구분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림과 텍스트를 같이 넣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역외운송 용역에서 제외되는 게 상당히 많으니까 여러분 이거 알고 계셔야 되고 국민 후생 및 문화 관련 재화와 용역이 면세가 적용되는데요. 의료 보건 용역이 면세고요. 교육 용역이 면세입니다만은 이때 여러분 아마 두 가지는 교육 용역 중에서 두 가지는 과세예요. 운전학원하고 무도학원하고 이 두 가지 학원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 용역은 다 면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5페이지로 가면은 우표, 수집용 우표는 과세고요. 인지, 증지, 복권, 공중전화가 면세고 도서가 면세고 신문도 면세고 잡지도 면세고 관보, 뉴스통신 면세가 됩니다. 그러나 신문이나 도서에 실리는 광고료 이건 과세예요. 광고는 제외된다. 법 소정의 담배라는 것이 있는데 면세고 예술 창작품, 예술 행사, 문화 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 경기가 면세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나라 야구 프로 구단의 야구 경기장의 입장료 이거는 과세라는 거고요. 아마추어 운동 경기는 프로 경기하고는 다르죠. 그 다음에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의 입장료가 면세라는 것입니다. 또 부가가치세 구성 요소로서는 토지와 금융, 보험 용역이 면세 재화와 용역에 해당이 되고요.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저술가, 작곡가, 그 밖의 자가 작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 면세입니다. 그리고 기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면세이긴 한데 이거는
제외되는 것이 밑에 따로 주의사항의 밑에 있으니까 그걸 제외한 것만 면세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조합 및 공익단체에다가 기업이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도 면세입니다. 또 종교나 자선학술구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도 면세입니다.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을 면세 처리합니다.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 건설 용역 면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다 그러면 전용 면적 25제곱미터 이하인가 그렇죠? 예. 그게 조금만 올라가면 왜 27평 만약에 전용 면적이 27평 되면은 국민주택 규모가 넘어가요. 그러면 10% 공급가액에 10% 부가세가 붙으니까 가능한 한 규모를 전용 면적 25제곱미터 이하로 많이 짓죠. 그러면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세 부담을 안 시킬 수가 있으니까요. 어차피 크게 지어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뭐 부가세 10%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면세 포기 제도를 운영하죠. 면세 포기 대상자가 누구냐 하면은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어야 돼요. 아까 영세율 적용 대상의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수출. 그러니까 면세 사업자 중에 수출을 해야 된다 그러면 면세 포기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매입세 공제 받고 환급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면세 사업자로서는 수출을 하더라도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아요. 왜냐? 영세율 사업자가 되려면은 과세 사업자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면세 포기 대상의 경우로 봐요. 두 번째 경우도 있습니다. 학술 연구단체와 기술 연구단체 이런 비슷한 곳에서 관련해 가지고 실비나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면세 사업자라면은 면세를 포기하고 일반 과세자로 면세를 포기하고 과세 사업자로 전환을 해야 환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면세 포기 대상은 두 가지입니다. 누구나 면세를 포기할 수는 없죠. 면세 포기 절차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포기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을 재발급하는데 과소사업자로 전환을 해주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면세 포기의 효력은 3년간 유지를 해야 돼요. 3년간 면세를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 3년간은 3년 후에 다시 면세로 전환을 하려면 3년 후에 면세 적용 신고를 다시 해줘야 돼요. 저절로 복원되는 게 아니고 3년 후에 면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계속 과세 사업자가 되는 것이죠. 자, 면세 포기 제도가 있다는 거고 알고. 그다음에 아까 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공급하는 거에 대해서 면세를 적용한다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다음의 재화나 용역은 과세가 된다. 그래서 우정사업 조직 하면 이제 우체국 조직을 말하는데 우체국의 소포나 우편물 방문 접수해서 배달하는 용역에 대해서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고속철도 국가가 운영하는 고속철도 부가세가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는 그 대개 주차장 사업이에요. 물론 뭐 주차장만 부동산이 아니겠습니다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임대요.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뭐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촌 체험마을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농촌 체험마을에 숙박시설 운영해요. 숙박시설 그걸 이제 시민들이 돈을 내고 일반 숙박시설보다는 좀 싸죠. 시에서 운영하니까. 하지만 그건 뭐예요? 임대사업이에요. 임대사업. 그러면 그 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소득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임대업 관련된 공급을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점, 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 시설 이런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부가세가 과세된다라는 이야기고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진료 용역과 동물 진료 용역에 해당이 되면 이것도 과세가 된다. 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급하는 모두가 면세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예외가 있다. 자, 그래서 과세와 면세제도 우리 지식 이론을 살펴봤고요. 지금 4절로 가보면은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이 나오죠.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FAT 1급 교재에 있는 것과 차이가 이것도 없어요. 과세표준의 정의.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공급가액에다가 부가세 세율 10% 곱해가지고 매출세액을 계산하죠. 공급대가라는 용어 알죠? 부가세를 포함한 합계금액을 공급대가라고 합니다. 자, 과세표준의 결정, 일반적인 원칙을 보면은요, 만약에 대가를 금전으로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 받은 대가, 그게 과세표준이 됩니다. 금전 외로 교환 거래를 했다. 그러면 제공한 재화의 그 재화의 시가를 적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우리가 이제 물론 교환 거래에서는 그거는 이제 취득원가 얘기고, 이제 지금 여기서는 부가세 계산할 때는 시가를 적용하는 게 원칙이다. 자, 간주 공급도 시가를 적용하는 게 원칙이고, 폐업시 잔존재화도 간주 공급이죠. 다 시가를 적용합니다. 자,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거 하는 게 있었죠. 그래서 부당행위라는 것은 부정한 행위라는 거예요. 이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부정한 행위라는 게 뭐냐?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줄여서 신고한 것을 말합니다. 이럴 때는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고 과세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건 세무조사를 해봐야 이건 아는 일인데, 부당하게 부가세 부담을 줄이려고 과세표준을 적게 잡았는가, 이거는 조사를 해봐야 아는 문제죠. 자, 우리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고객에게 제품을 대폭으로 할인해서 팔아줬어요. 그건 뭐 판매자 그럴 수 있는 거죠. 네. 소비자가 너무 딱해가지고 아이고 할머님, 제가 할머니한테는 반값에 드리겠습니다. 자, 시가가 10만 원짜리예요. 그 할머니한테 실제로 5만 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그 받은 대가 5만 원 받았으니까 부가가치세 5천 원 신고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특수관계인이라는 건 뭐예요? 어려운 할머니가 아니고 나의 형님, 나의 동생, 뭐 이렇게 가족관계, 이게 이제 특수관계죠. 가족관계가 보통 가족관계인데, 가족관계니까 내가 싸게 받아야지. 물론 그거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좀 주관적인 판단이 되겠습니다만은, 세무서에서 봐가지고 아니야, 이거는 아마 이 회사가 조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10만 원의 대금을 받았을 텐데 5만 원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것 같다라고 의심이 가면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해서 시가 10만 원으로 공급가액을 고치게끔 해서 세금을 만 원으로 걷어들일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있을 수 있다. 과세표준은 원래는 다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잖아요. 신고한 대로 납부하면 됩니다만은 세무조사가 나오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 유형별로 과세표준을 보면은요, 외상이나 할부 판매는 이 재화를 공급한 총 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만은 장기 할부 판매는 어떻게 돼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이라는 건 뭐냐면 총액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장기 할부 판매는 할부 기간이 1년이 넘는 것이 장기 할부 판매예요. 그러니까 할부 기간을 2년으로 해서
3번으로 나누어서 받기로 했다. 그러면 과세 표준이 3번으로 쪼개지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냥 일반 할부 판매나 외상 판매 같은 경우는 쪼개지 않아요. 전체 총액을 과세 표준으로 보는 거죠. 둘 이상의 과세 기간에 걸쳐 있을 때 안분 계산을 하면 됩니다. 월할 계산한다 이거예요.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월할로 계산해 주면 된다. 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항목별 과세 표준의 포함 여부. 네, 이거 이제 시험에 참 많이 나오는 편이긴 한데, 네, 과세 표준에 포함해야 되는 것 보면은 교재에서 이렇게 4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첫째, 이 장기 할부든 일반 할부든 간에 할부 판매에는 현금 판매보다 조금 비싸죠. 그 조금 비싼 게 이자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더 붙여서 팔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그 부가세 과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할부에 붙는 이자 과세 표준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은 사실상 한 건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대가의 일부로 받는다라는 것이 있어요. 대가의 일부에 해당된다는 것은 우리가 공급하려는 재화의 일부로 받는다. 즉 가격에 포함돼서 받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가격에다가 상품 판매 가격에다가 보험료 감안하고 운송비, 포장비, 하역비를 감안해 가지고 대가의 일부로 받았다면 그거 부가세 과세된다. 그래서 대가의 일부로 받는 금액은 모두 과세 표준으로 포함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는 개별 소비세와 교통에너지 환경세, 주세가 과세되는 재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세는 일반 소비세이지만 개별 소비세에 붙는 그 특수한 소비재가 있잖아요. 네. 이런 거는 그 개별 소비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주세 이런 것 등이 모두가 더 뭐예요? 제품 가격에 포함을 해서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가되는 세금들, 만약에 외국에서 수입하면 뭐가 붙을까요? 관세도 붙겠죠. 그 관세도 과세 표준에 포함시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마일리지로 판매한 것도 부가세가 과세된다 이거예요. 근데 제외되는 게 있어요. 자기 적립 마일리지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자기 적립 마일리지는 뭐냐? 우리 회사가 적립해준 마일리지예요. 이건 사실상 할인해서 파는 거거든요. 네. 우리 회사가 적립한 마일리지, 네. 이것은 할인해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과세 표준이 아니에요. 그거 외의 마일리지를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핸드폰에 어디에서 이제 누구한테 그 커피 티켓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이걸 가지고 커피 매장에 가서 딱 결제해가지고 커피를 샀어요. 커피 매장에서 커피 5,000원짜리를 팔았는데 돈을 안 받았으니까 과세 표준이 아니라는 거죠. 돈 받은 거나 다름없어요. 예, 우리가 마일리지로 계산을 했지만 그 마일리지는 자기 적립 마일리지가 아니에요. 예, 자기 적립 마일리지가 아니기 때문에 돈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기 적립 마일리지 외의 마일리지 결제는 현금 결제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과세 표준에 포함된다 이 말이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것을 보면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매출 내누리, 매출 환입, 매출 할인 다 깎아주는 거니까 포함시키지 말아야 되고요. 재화가 도달하기 전에 파손된 거, 뭐 당연히 공급이라고 볼 수가 없죠. 세금 계산서를 끊어서 막 출발은 했는데 가다가 무슨 배달 사고가 난 거예요.
운반 사고가 나가지고 파손됐습니다. 그걸 우리가 공급했다고 볼 수 없잖아요. 무사히 인계를 시켜야 그게 공급이기 때문에 도달하기 전에 파손된 거는 과세표준에서 빼주는 거 맞겠고요. 그 다음에 재화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연체이자는 부가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할부이자는 포함시켜야 된다고 그랬고, 연체이자에 대해서는 이런 어떤 금융비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통상적으로 용기 또는 포장을 해당 사업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그 용기 대금과 포장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 대금과 포장 비용 반환해 주는 거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생맥주 통이 있어요. 생맥주 용기가 뭐 이렇게 생겼나요? 이렇게 생겼으면은 여기에 이제 그 맥주를 여기다 넣었어요. 근데 맥주 가격은 10,000원이고 용기가 또 10,000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술을 공급하는 회사에서는 10,000원 플러스 10,000원 용기 값까지 처음에는 받아요. 20,000원을. 그랬다가 나중에 배달원이 가가지고 이걸 다 팔고 나면 용기를 다시 회수해 옵니다. 회수할 때 10,000원을 다시 돌려줘요. 그 용기 대금을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다시 회수할 때 돌려주는 용기 대금은 과세 표준이 아니어야죠. 그 말이고요. 돌려받는 거. 그 다음에 음식점이나 숙박 용역이나 개인 서비스 용역을 공급받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업종에서는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할 수가 있어요.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사료, 거기에는 그것은 그 매장의 매출이 아니거든요. 그 매장의 매출이 아니니까 과세 표준에 넣지 말아야 되겠죠. 종업원에게 지급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종업원에게 봉사료, 오늘 봉사료 종업원 차지로 받은 거 잘 지급했다는 어떤 서명을 받아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임대 사업을 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월세만 받는 게 아니라 수도요금을 받는 경우 있어요. 이런 공공요금. 그런 계량기가 각 호수별로 따로따로 독립돼 있으면 자기 공공요금을 자기가 직접 납부하면 되는데, 수도 계량기 같은 경우는 건물 하나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임차되어 있는 그 개인이나 사업자가 전부 다 월세 낼 때 같이 내죠. 그러면 이제 그 건물주가 한꺼번에 납부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납입 대행이라고 그래요. 이 납입 대행하는 것을 임대소득으로 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과세 표준이 아니다. 납입 대행하는 수도요금이나 공공요금,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납입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 월세는 50만 원, 관리비 10만 원 이렇게 받는다고 한번 볼까요? 임대사업자가 관리비에 대해서도 부가세 붙습니다. 관리비도. 그렇지만 수도요금, 수도요금 받는다. 월세 50만 원에 관리비 10만 원, 수도요금 5만 원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수도요금은 과세 표준이 아니고 그 관리비 10만 원과 월세 50만 원, 그 60만 원만 과세 표준이다. 이런 말씀이죠. 자, 그다음에 그 밑에는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이다. 아까 위에서는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밑에서는 공제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거니까 이미 신고가 됐는데, 신고가 되었을 때 아니면 신고할 때 빼고 신고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장려금
자, 공급자가 상대방 거래처에게 1,000만 원어치를 판매하고 이번에 많이 팔아줬으니까 100만 원은 장려금으로 지급해 주겠습니다 하고 100만 원을 캐시백 해줬어요. 캐시백. 그러면 100만 원, 우리가 1,000만 원 받은 게 아니라 990만 원, 900만 원 받은 거죠. 100만 원 돌려줬으면. 그러면 우리가 부가세 신고할 때 장려금 빼고 900만 원만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되느냐? 공제하지 말아라. 장려금 지급한 것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면 안 돼요. 자, 공제하지 말아야 되는 거 장려금. 두 번째, 대손금. 대손금이 뭐냐면 거래처에 외상으로 제품을 팔았는데요. 거래처가 파산을 해가지고 외상 매출금을 못 받게 됐으면 그게 바로 대손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과세표준 신고했잖아요. 과세표준 신고. 다음에 신고할 때 과세표준 마이너스 신고하느냐? 안 합니다. 물론 회사의 매출액에서는 마이너스 시켜야죠. 대손 처리하니까. 하지만 세무서에는 대손금 마이너스 신고 안 해요. 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세금은 빼줍니다. 그게 이제 대손세액 공제 제도입니다. 대손세액 공제는 TAT 2급의 시험에 나오니까 이제 실무할 때 우리가 대손세액 공제 받는 그 양식이 있거든요. 입력하는 양식. 그거 이제 연습을 해볼 거고요. 어쨌든 대손세액은 공제되지만 대손금, 이게 과세표준이잖아요. 대손금은 공제하면 안 된다. 세 번째,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 하자 보증금이라는 것을 부담하게 되거든요. 건설업자가 하자 보증금. 그래서 건설 대금으로 받았는데 하자 보증금으로 또 돈이 나가네요. 건설업자가. 아까 여기 장려금을 빼서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건설업자가 하자 보증금을 부담했다 해서 매출액에서 공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즉 과세표준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정해놓은 항목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장대하가 공제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제법 나오니까 공제하지 않아야 하는 거 장대하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세표준의 경우에 수입하는 경우에 과세표준이 어떻게 되느냐. 수입. 자, 재화를 수입하면은요, 그 재화의 가격이 있죠. 과세 가격. 그러니까 수입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핸드폰 100만 원짜리를 수입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핸드폰 가격이 100만 원이면 그게 과세 가격이에요. 그 다음에 관세가 붙겠죠. 관세가 만약에 20%가 붙는다. 그러면 이제 플러스 2만 원, 20만 원인가요? 20만 원. 관세가 붙어요. 또 개별 소비세, 주세, 농어촌 특별세나 교통, 에너지, 환경세 이러한 세금이 목적세가 달라붙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한 2만 원 정도 붙는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핸드폰 가격은 100만 원짜리를 내가 수입을 했는데 부가가치세를 낼 때 과세표준 계산할 때는 100만 원 플러스 관세 20만 원, 그 외에 에너지 환경세 2만 원 해가지고 122만 원이 된다 이겁니다. 122만 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수입할 때. 그러니까 과세 가격, 즉 그 물건 가격 외에 관세와 기타 세금이 모두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입하는 경우 그렇고, 그러면 외국 통화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느냐. 통화가 외국 통화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수입하는 경우죠. 아니, 수입이 아니라 수출하는 경우죠. 이건 수출.
우리가 받는 경우니까. 자, 수출도 과세표준 신고하죠. 영세율을 적용하기는 하지만 과세표준 신고해야 되잖아요. 수출업자도. 그럴 때 우리가 원화로 어떻게 계산하냐 이거예요. 원화로. 우리가 수출한다고 해서 부가세 신고를 달러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원화로 환산해가지고 신고를 해줘야 된다. 그럴 때 공급 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를 했다 하면은 그 환가한 금액 그대로 과세표준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수출하는 경우에 공급 시기가 언제인지 알죠? 수출하는 경우에 공급 시기는 언제예요? 네, 선적일. 그렇죠. 그러니까 물건을 선적하기 전에 돈을 미리 선수금으로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선수금으로 받아가지고 외화 상태로 외화 자산으로 은행에 그대로 넣어놨으면 저축을 해놨으면 환가한 금액이 없겠죠. 그런데 선적하기 전에 돈이 급하니까 한화로 바꿨어요. 그러면 그 환가한 금액을 과세표준에 신고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밑에 거는 뭐냐? 아직 바꾸지 않았어요. 네. 달러 상태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아예 대금을 아직 안 받았어요. 선적하고 외상으로 팔았어요. 외상. 네. 그래서 한 달 후에 받기로 한다든가 이렇게 외상으로 판매했거나 아니면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고 있을 때 이때는 환율을 어느 날짜 걸 적용해야 되느냐면 공급 시기의 기준 환율로 계산을 해야 돼요. 공급 시기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적일. 예, 선적일. 비행기로 수출을 했으면 기적일. 기적일이라고도 하죠. 선적 또는 기적일의 날짜의 기준 환율로 과세표준을 신고해주면 됩니다. 네. 자, 과세표준 여기까지였고요. 그 다음에 매출세액의 구조. 우리가 이제 여러분 매입 매출 전표 작성할 때 매출세액의 구조라는 것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네, 매출세액의 구조라는 건 이겁니다. 이 상단에 있는 이 부분 1, 2, 3, 4, 5, 6, 7, 8, 9에 있는 이 내용 이게 매출세액의 구성을 매출세액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이고 매입세액의 구조 하면은 그 밑에 이제 여기 있는 거 아시죠? 밑에 이 부분 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에. 그래서 우리가 FAT 1급 공부할 때 뭐 부가세 신고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항목들을 어느 정도 아는 것이 많이 있을 거고요. 이제 추가로 이제 TAT 2급은 그 뭡니까 메인 매출준표 입력할 때 그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채우지 않았던 칸도 많이 채워지게 될 거예요. 자, 매출세액의 결정은 과세표준에다가 세율 10% 곱하기 해서 되고요. 영세율은 과세표준만 신고하고 세액은 0%니까 세액난은 항상 0원이 됩니다. 애정신고 누락한 것은 확정신고할 때 가산세와 함께 신고하면 됩니다. 대손세액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아까 과세표준에서는 대손금은 공제할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라고 그랬고 다만 세금은 공제를 해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매출세액란에 이제 앞으로 TAT 2급이나 TAT 1급에서는 이 대손세액 가감란에 여기에 들어가는 문제를 우리가 풀어보게 될 거예요.
대손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에 여기에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대손세액 공제 한번 내용을 읽어보면은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 채권이 공급받는 자의 파산과 강제 집행이나 그 밖의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매출세액에서 차감해준다. 예. 세금을 국가가 미리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이제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외상으로 팔았는데 세금도 못 받았다 이거죠. 그래서 정부가 돌려준다 하는 게 대손세액 공제 제도겠네요. 자, 그러면 언제까지 해주느냐? 20년 전에 팔은 것을 판매하는데 오늘 그 20년 후에 거래처가 파산을 했어요. 그건 안 돼요. 너무 오래됐어.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공급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결정된 것만 해줘요. 아주 오래된 거는 대손세액 공제 못 받는다는 거죠. 10년도 사실 긴 거잖아요. 10년도 긴 건데 15년 전에 판매했는데 돈을 준다고 하면서 계속 미루다가 15년 차에 그 회사가 망했어요. 그거는 대손세액 공제를 못 받는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는 공급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결정된 거. 그것이 이제 10년이라는 기간만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대손세액을 계산하는 공식은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는데요. 대손 금액에다가 곱하기 10 나누기 110. 대손 금액이라는 것은 합계 금액이잖아요. 부가세 포함한 금액. 거기에 110분의 10이 바로 세금 부분이에요. VAT 부분. 그래서 만약에 숫자가 복잡하면 대손세액을 따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복잡한 숫자 같다 그러면 대손 금액에다가 곱하기 10 나누기 110 하면 됩니다. 근데 시험 문제를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내진 않아요. 대손 금액이 11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냅니다. 자, 대손 금액이 11만 원이다. 여기서 대손세액은 얼마일까요? 만 원이죠. 대손세액이 만 원이고 대손금은 10만 원이에요. 그래서 금방 계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데이터는 줄 거지만은 공식이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대손세액 신고 공제가 예정 신고 때는 신고를 안 받아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10년 이내의 것인가 10년이 경과했는가 이걸 판단해 가지고 세무서에서 그걸 판단해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10년을 따지는 게 확정신고 기한까지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정신고 때만 그걸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손세액 공제는 예정신고 때는 불가능하다. 확정신고 때에만 대손세액 공제를 신고하는 것. 접수를 받아준다. 이해가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매입세액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매입세액 구조가 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 제일 복잡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의 세금 계산서 수치분 매입세액이라는 게 있었죠. 고정자산 매입, 일반 매입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 FAT 1급에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치분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많이 확인했었고요. TAT 2급은 현금 영수증 수치분도 시험에 나옵니다. 그것도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의제 매입세액 공제도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의제 매입세액도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란에 해당이 돼요.
상세 보기를 누르면 이게 나눠져 있어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또는 의제 매입세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 메인 매출 전표를 입력할 때 정확하게 유형을 입력하게 되면 그리고 적요를 잘 처리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해당 란에 입력이 되죠. 자, 의제 매입세액이 FAT 1급에서는 그냥 개념만 알고 그냥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TAT 2급은 실무 문제로 이게 출제가 되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번에 TAT 2급 공부할 때 의제 매입세액 공제 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이제 경험하게 될 거예요. 자, 이론적인 개념은 이겁니다. 사업자가 면세 농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면세 농산물의 매입가액의 소정의 유를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보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그러니까 이런 면세 농산물을 원재료로 해서 과세재화를 제조하는 생산하는 그런 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는 매입세액이 없으니까 공제 안 받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의제해서 좀 해주는 거예요. 예, 의제해서 그 제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부가세 신고서에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여러분이 방법을 이제 앞으로 연습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90페이지에 가면은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 여러분 불공유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다 아시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2번 동그라미 2번에 면세 농산물 등,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쉬었다 하겠습니다.